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건물에서 단 하룻밤도 자지 못했다. 니콜라의 차우세스쿠는 1989년 12월 25일 총살당했다.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아침, 그의 손목에는 아직도 포승줄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부쿠레슈티 심장부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세우다 끝내 완성하지 못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텅 빈 채로 서 있었다. 방이 1100개, 복도의 총 길이는 수백 킬로미터, 금박 장식만 40톤 3개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 건물. 그러나 그 어떤 방에도 주인은 없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한 농담은 이것이다. 그 건물은 오늘도 서 있고 오늘도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입장권을 사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건물이 세워지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 아이가 루마니아의 진흙 속에서 걸어 나오던 시절로. 차우세스쿠는 1918년 1월 26일 루마니아 남부의 작은 마을 스코르니체 슈티에서 태어났다. 농부의 아들, 9남매 중 셋째. 가족이 살던 집은 방이 2개였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11살에 부쿠레슈티로 혼자 상경해 구두 수선공의 견습생이 됐다. 도시는 차갑고 낯설고 냄새가 났다. 기름과 석탄과 가난한 사람들의 땀 냄새. 그 냄새가 그의 옷에 배어들던 시절, 그는 이미 뭔가를 결심하고 있었다. 어린 차우세스쿠가 공산주의 청년운동에 가담한 것은 14살 때였다. 이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생존 때문이었을까? 당시 루마니아 공산당은 불법 조직이었고 가입 자체가 체포를 의미했다. 그는 여러 차례 투옥됐다. 감옥에서 그는 훗날 루마니아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게오르 기우데즈를 만났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꿨다. 멘토이자 후원자이자 결국은 그가 대체해야 할 그림자. 나는 내 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게오르 기우데즈가 1965년 사망했을 때 차우세스쿠는 47살이었고 루마니아 공산당의 권력을 온전히 손에 쥐었다. 처음 몇 년은 놀랍게도 나쁘지 않았다. 그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서방 세계와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1974년에는 대통령 직위까지 창설해 자신이 취임했다. 서방 언론은 그를 발칸의 드골이라고 불렀다. 리처드 닉슨이 부쿠레슈티를 방문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했다. 그러나 권력의 냄새는 처음과 달랐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은 달콤함에서 썩은 냄새로 변해갔다. 1970년대 후반 차우세스쿠는 서방에서 끌어온 외채를 갚기 위해 루마니아의 모든 것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식량, 석유, 전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국경 밖으로 나갔다. 부쿠레슈티의 겨울은 섭씨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지만 아파트 난방은 오전 2시간, 저녁 2시간으로 제한됐다.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수백 미터의 줄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촛불 하나로 밤을 지새웠고 코트를 입은 채 잠들었다. 바로 그때 그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차우세스쿠는 결정을 내렸다. 1984년 6월의 어느 이른 아침, 그는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며 부쿠레슈티의 한 구역 전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를.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교회들이 있었다. 수도원이 있었다. 19세기에 세워진 저택들이 있었다. 7만 명이 살던 주거 지역이 있었다. 차우세스쿠의 명령이 떨어진 후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도저는 석 달 안에 수십 개의 역사지구를 평탄하게 밀어버렸다. 교회의 종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어제까지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 도시 외곽으로 이송됐다. 그 자리에 세울 것은 단 하나였다. 그가 인민의 궁전, 펠러톨 파퍼롤로이라고 부른 건물. 설계는 30살의 젊은 건축가 안카 페트레스쿠에게 맡겨졌다. 차우세스쿠는 그녀에게 하나의 지시만 내렸다. 세계에서 가장 커야 한다. 페트레스쿠는 밤낮 없이 도면을 수정했다. 한 층씩 설계할 때마다 차우세스쿠 부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검토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철거를 명령했다. 완성된 층이 다시 부서지고 새로 올라가고 또 부서졌다. 공사 기간 동안 도면은 수백 번 바뀌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야 한다.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1984년부터 1989년 사이 루마니아 전역에서 강제로 차출된 노동자 수는 공식 기록만으로도 2만 명을 넘겼다. 비공식적으로는 그 수배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들은 자원한 것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농장에서, 학교에서 차출됐다. 교대 근무는 하루 12시간이었고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 루마니아 국민이 난방도 없는 방에서 겨울을 버티는 동안 이 건물에는 40톤의 금박이 발라졌고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대리석이 바닥에 깔렸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서 빛났다. 그 이중성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환산하면 이렇다. 건물의 총면적은 36만 5천 제곱미터, 방의 수는 1,100개, 사용된 강철의 양은 약 4,000톤. 전체 건설비는 정확히 공개된 적이 없지만 루마니아 국가 예산의 수년치에 해당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차우세스쿠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다. 루마니아 국민의 식탁에서, 그들의 난방비에서, 그들의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서.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선언이었다. 차우세스쿠가 루마니아 국민에게 보내는 침묵의 선언. 나는 너희가 얼마나 고통받든 상관없다.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길 권한다.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알고리즘이 먼저 추천하지 않는 종류의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멈출 수 없었을까?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 부쿠레슈티에는 공식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 관광 안내 책자에도 없다. 공식 건물 도면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궁전 지하 깊숙한 곳에는 차우세스쿠 시대에 건설된 비밀 터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적어도 4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부쿠레슈티 지하철 노선과 평행하게 달린다. 독립적인 전기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비상시 차우세스쿠와 고위 간부들이 도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루마니아 의회는 이 터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 1989년 12월 혁명이 부쿠레슈티를 뒤덮었을 때 차우세스쿠는 바로 이 건물의 발코니에서 마지막 연설을 시도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이 처음으로 야유를 보냈다. 그는 연설을 중단했다.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궁전의 터널은 사용하지 못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터널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로 콘크리트 벽 뒤에 막혀 있다는 증언이 전 건설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 지하 공간이 정확히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궁전 내부를 안내하는 가이드들은 특정 구역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린다. 이쪽 홀을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빛나는 샹들리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차우세스쿠가 그토록 집착했던 이 건물의 완공식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그가 처형된 1989년 12월 25일 당시 건물의 완공률은 약 70%에 불과했다. 일부 방의 바닥에는 아직 대리석이 깔리지 않았고 복도 끝은 비닐과 콘크리트 가루로 막혀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인민의 궁전이라고 명명한 건물은 그의 사후 루마니아 의회 의사당이 됐다.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세운 건물에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진다. 매년 관광 수입이 들어오고 유지비로 연간 600만 유로가 지출된다. 2024년 루마니아 대선의 혼란 속에서 언론 카메라는 다시 이 건물의 파사드를 비췄다.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이 건물은 어김없이 화면에 등장한다. 죽은 독재자의 꿈이 살아남은 민주주의의 집이 됐다. 그것이 해방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포획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 있다. 어떤 기록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손이 차가워진다. 부쿠레슈티 국립문서보관소에 보존된 1년 번호 1987-34의 건설 감독 보고서 그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작업 인원 손실은 예정 범위 내에 있음. 공정률에는 영향 없음. 손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그들은 손실이라고 썼다. 그리고 괄호 안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달에만 23명. 그 보고서가 차우세스쿠의 책상에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 단 하루도. 이제 그 건물이 실제로 무엇을 먹어치웠는지 이야기할 시간이다. 건설 현장의 규모를 상상하려면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민의 궁전은 단순히 크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하나를 지워버린 자리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착공 당시 불도저는 부쿠레슈티 역사지구의 4분의 1을 밀어버렸다. 중세 수도원 19채, 교회 26채, 병원 셋, 그리고 4만 가구가 살던 주택지구 전체가 사라졌다. 주민들은 24시간 통보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더 짧은 통보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아침에 집 앞에 포클레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땅 위에서 사라진 것들의 목록은 현재 루마니아 문화재청이 재구성하고 있지만 완전한 목록은 아직 없다. 기록 자체가 건물과 함께 묻혔기 때문이다. 공사에 동원된 인력은 최대 2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세 교대로 나뉘어 하루 24시간 작업을 이어갔다. 야간조는 조명 없이 일했다.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불빛이 너무 밝으면 부쿠레슈티 시민들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비밀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존재 자체에서부터 시작됐다. 사고 기록은 단편적이다. 그러나 단편들만으로도 윤곽은 분명하다. 비계가 무너졌고 자재가 떨어졌고 동절기 야간 작업 중 동사한 사람이 있었다. 공식 사망자 집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루마니아 혁명 이후 조사된 비공식 수치는 사망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사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그 범위가 이토록 넓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국가가 자국민의 죽음을 얼마나 대충 세었는지를 말해준다. 차우세스쿠는 주 3회 헬리콥터로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그는 늘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늘 더 높게, 더 넓게를 요구했다. 페트레스쿠는 나중에 증언했다. 최고 지도자가 현장에 나타나면 모든 작업이 멈추고 모두가 그를 향해 섰다고. 그리고 그가 기둥 하나를 가리키며 말하면 그 기둥은 다음날 아침 철거됐다고. 다시 짓기 위해서 또다시 여기서 멈춰야 할 질문이 있다. 차우세스쿠는 정말로 이 건물을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건물을 짓는 행위 그 자체, 무언가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권력의 몸짓가 목적이었던 것일까? 이쯤에서 숫자 하나를 다시 꺼내야 한다. 40톤. 궁전 내부에 사용된 금박의 총 중량이다. 이 금박은 천장 몰딩을 덮었고 거울틀을 감쌌고 계단 난간 장식에 스며들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나라의 병원에서는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 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루마니아 보건부의 1988년 내부 문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다. 마취제 재고 부족으로 인한 비응급 수술 연기 건수. 그 숫자는 한 해에 수만 건이었다. 황금으로 덮인 벽, 마취제 없이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두 문장은 같은 나라에, 같은 해에, 같은 권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황금벽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관광객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빛나고 있다. 이제 진짜 질문이다. 이것은 독재자의 광기였을까? 아니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였을까? 잠깐,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한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이 영상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다. 알고리즘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진실에 가깝기 때문이다. 계속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으려면 그 작은 클릭이 필요하다. 알고리즘은 절대 스스로 이 영상을 밀어주지 않는다.
1989년 12월 크리스마스 사흘 전 부쿠레슈티는 이미 타고 있었다. 티미쇼아라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로 번졌고 차우세스쿠는 중앙위원회 발코니에 섰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늘 그랬듯이 제국주의 세력의 음모, 루마니아 인민의 영광, 사회주의의 승리를 말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군중이 야유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의 얼굴에 지나간 표정,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전 세계가 본 그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30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야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뇌는 그 소리를 처리하는 회로 자체가 없었다. 여기서 역사가 가장 기묘한 순간 중 하나가 펼쳐진다. 루마니아 국영 텔레비전은 생방송을 21초 동안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그 21초 동안 편집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침이 없었다. 매뉴얼에는 군중이 야유하는 상황 따위가 적혀 있지 않았으니까. 그 21초는 30년 독재의 균열이었다. 같은 날 오후 부쿠레슈티 텔레비전 방송국 건물에서는 별개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방송 기술자들은 평소와 같이 저녁 프로그램 편성표를 출력하고 있었다. 차우세스쿠의 업적을 기리는 다큐멘터리, 인민의 궁전 건설 현황 보고, 루마니아 옥수수 생산량 신기록 소식. 그들은 편성표를 라미네이팅까지 했다. 건물 밖에서는 탱크가 광장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다음날 방송 예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었다. 이것이 시스템의 관성이다. 지도자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시스템은 내일의 방송을 준비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온다. 번개가 치는 순간 누군가는 우산을 접고 있다. 차우세스쿠 부부는 헬리콥터로 중앙위원회 옥상을 탈출했다. 조종사 바실레 말루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차우세스쿠가 탑승하던 그 순간 군중의 소리가 헬리콥터 날개 소리보다 컸다고. 그것이 마지막 비행이었다. 그들이 탈출한 후에도 인민의 궁전은 그 자리에 있었다. 총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쿠레슈티의 스카이라인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겁쟁이였다. 혁명은 거리에서 일어났고 궁전은 언덕 위에서 기다렸다. 자, 다시 묻겠다. 탈출은 무너짐의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그날은 그냥 확인에 불과했을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다. 군사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변호인은 있었지만 형식이었고 신문은 체계가 없었으며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형, 즉각 집행. 집행은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부대 뒤 좁은 공간, 낮은 담, 회색 하늘. 동영상 기록이 남아있다. 루마니아 텔레비전은 그것을 방영했고 전 세계 뉴스가 받아들었다. 차우세스쿠는 마지막까지 인터내셔널가를 흥얼거렸다고 증언한 병사가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말한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엘레나 차우세스쿠는 마지막 순간 욕설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 증인이 일치하여 진술한 내용이다. 그리고 총성. 루마니아 국영 텔레비전은 그날 저녁 이 영상을 반복 방영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울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구분할 수 없는 눈물로. 어떤 가족은 성탄절 저녁 식사를 하다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을 보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다시는 들지 않으려는 것처럼. 부쿠레슈티의 그날 기온은 영하 6도였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포옹했고 낯선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물었다. 어떤 거리에서는 총성이 계속됐다. 차우세스쿠의 비밀경찰 세쿠리타테가 아직 해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인민의 궁전은 미완성이었다. 바닥 타일 일부는 아직 깔리지 않았고 배선 작업이 끝나지 않은 방이 수백 개였으며 지하 층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건물은 주인을 잃었고 완성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 건물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겨졌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그 40톤의 금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혁명 직후 임시정부는 건물 처리를 두고 논쟁했다. 폭파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군 공병대가 폭발물 적재량을 계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폭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건물은 짓는데도 파괴적인 비용이 들었고 부수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필요했다. 루마니아는 이 건물을 처리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했다. 그리고 결국 의회를 그 안으로 이사시켰다. 독재자의 꿈이 민주주의의 집이 됐다. 그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아니면 역사의 연속인가? 그 황금 벽들은 지금 루마니아 국회의원들의 연설을 듣는다. 40톤의 금박 위로 자유의 말들이 울린다. 그 금박을 붙인 손들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으면서 마지막 질문이다. 독재의 유산을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유산의 일부가 되는 것일까? 이야기는 여기서 또 한 번 꺾인다. 두 개의 기록이 나란히 놓이는 지점으로.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총석이, 인민의 아버지, 카르파티아의 천재. 그의 초상화는 부쿠레슈티의 모든 공공건물에 걸렸고 그의 이름은 교과서 첫 페이지에 인쇄됐으며 그의 생일은 국경일에 준하는 축제로 기념됐다. 그러나 세쿠리타테 내부 문건에는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 코드명, 카르파티, 카오페이타이, 단순한 정치적 존재가 아닌 자국민을 자원으로 분류한 기획자의 이름. 이 두 개의 이름 사이에 궁전이 있다. 한쪽 기록에서 궁전은 루마니아 인민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기념비다. 다른 쪽 기록에서 궁전은 한 나라의 혈액을 빨아들인 펌프다. 건설이 시작된 1984년부터 차우세스쿠가 처형된 1989년 12월까지 루마니아 국가 예산의 약 35%가 이 건물 하나를 위해 전용됐다는 사실은 어느 공식 전기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공식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을 비공식 기록이 말한다. 그리고 비공식 기록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침묵이 말한다. 궁전의 대리석 계단은 루마니아산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트란실바니아 채석장에서 캐낸 돌이었는데 그 채석장이 있던 지역 마을 주민들은 1987년 겨울 배급 전기 2시간마저 끊긴 채 영하 20도의 추위를 보냈다. 채석장의 조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의 전력이 차단됐다. 공식 기록에는 그 겨울 사망자 수가 없다. 비공식 기록에는 숫자 대신 이름들이 있다. 두 기록 중 어느 쪽이 한 남자의 진짜 얼굴인가? 아니면 이 두 얼굴이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인가? 이제 우리는 배신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의 붕괴는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깊숙한 안쪽에서 시작된다. 1989년 12월 16일 티미슈아라에서 시위가 시작됐을 때 차우세스쿠는 이란 국빈 방문 중이었다. 그는 귀국 후 티미슈아라의 상황을 보고받고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진압하라. 그러나 진압 명령이 내려진 그 순간 군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다. 국방장관 바실레 밀레아. 그는 25년 동안 차우세스쿠의 충실한 부관이었다. 군 행진에서 차우세스쿠 왼편에 서는 것이 허락된단 2명 중 하나였고 국가 행사에서 훈장을 대신 수여받는 역할을 맡을 만큼 신임이 두터웠다. 차우세스쿠는 그를 손안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12월 22일 아침 밀레아는 죽은 채 발견됐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다. 총알 하나. 그러나 탄도학 보고서는 총알의 입사각이 자살에 적합하지 않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1992년까지 봉인됐다. 봉인을 해제한 것은 루마니아 혁명재판소가 아니라 한 병리학자의 개인 메모였다. 그는 퇴직 전날 밤 자신의 소견서 사본을 병원 지하 창고 배관 뒤에 숨겨두었다. 밀레아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군은 시위대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을 멈췄다. 우연인가? 아니다. 밀레아는 살아있는 동안 진압명령의 집행을 이틀 동안 미뤘다. 그 이틀이 티미슈아라 시위대가 거리를 장악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는 차우세스쿠의 손안에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않은 것이다. 배신은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을 받고 서류를 책상 서랍 안에 넣은 채 퇴근하는 행위였다. 군복을 입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었다. 차우세스쿠를 무너뜨린 것은 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지연이었다. 페트레스쿠는 차우세스쿠 사후에도 살아남았다. 그녀는 혁명 직후 체포됐다가 1990년에 석방됐고 이후 수십 년간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보며 살았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배신의 다른 이름이다. 차우세스쿠를 배신한 밀레아가 있었다면 루마니아 인민을 배신한 페트레스쿠도 있었다. 그리고 두 배신 사이에서 궁전은 완공을 향해 계속 올라갔다. 이 사실이 불편한 것은 배신이 악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신은 때로 선의를 가진 사람이 선의를 접는 순간에 완성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 멈추지 못한 자인가? 아니면 멈추기 위해 죽은 자인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기록의 방이다. 그리고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아남은 것에 있다. 1989년 12월 22일 오전 차우세스쿠 부부가 헬리콥터로 부쿠레슈티를 탈출한 직후 세쿠리타테 본부 지하 기록 보관소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공식적으로는 혼란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처리됐다. 그러나 화재 감식 보고서, 이것 역시 봉인됐다가 나중에 공개되는 다수의 점화 지점이 동시에 발화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우발 화재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다. 이 화재는 13곳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불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세쿠리타테 내부 감시 문서 추정 50만 페이지. 1965년부터 1989년까지 작성된 밀고자 명단. 국가 재정 유용 증거 문서 가운데 궁전 건설 관련 비자금 흐름 기록.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이다. 루마니아 인민 아파트 파괴 계획 원본 문서, 즉 시스테마티자레, 시스터머타이저레이 프로그램의 내부 집행 지시서. 시스테마티자레는 공식적으로는 도시 현대화 프로그램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루마니아 전통마을 약 7,000개를 철거하고 주민들을 집단 아파트 블록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실제 실행 범위와 희생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원본 행정명령들이 그 화재 속에서 제거됐다. 누가 명령했는가? 차우세스쿠 부부가 이미 탈출한 상황에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자는 세쿠리타테 부국장 율리안 블라드였다. 그는 혁명 이후 체포되고 재판받고 1996년 사면됐다. 그의 재판 기록 어디에도 1989년 12월 22일 오전에 그의 행적에 관한 질문은 없다. 그러나 50만 페이지가 타는 동안 살아남은 것이 있었다. 세쿠리타테 하급 요원 게오르게 온체아는 1988년부터 궁전 건설 노동자 감시를 담당했다. 그는 매주 감시 일지를 2부 작성했다. 하나는 재출용, 하나는 자신의 보험이었다. 그 두 번째 사본들을 그는 부쿠레슈티 외곽 자신의 어머니 집마루 및 나무 상자에 보관했다. 1993년 그는 이 사본들을 루마니아 국립기록원에 익명으로 기증했다. 총 87페이지. 이 87페이지가 증명하는 것은 궁전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임금 없이 일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록됐으나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중회계. 노동자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온체아의 87페이지로는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문서는 1989년 12월의 화재 속에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파교의 역설이 있다. 세쿠리타테가 50만 페이지를 태운 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실, 이 건물이 실제로 무엇을 먹고 자랐는가 하는 질문은 타버린 문서가 아니라 한 겁쟁이 요원의 개인적 보험을 위해 마루 밑에 숨겨진 87페이지 때문에 가능해졌다.
권력은 자신이 파괴한 것이 진실을 묻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실은 파괴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보존한 파편 속에 살아남았다. 오늘 이 순간에도 루마니아 국립기록원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봉인 문서들이 있다. 차우세스쿠 시대 세쿠리타테 관련 문서의 완전 공개를 루마니아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은 이미 30년이 넘었다. 일부는 공개됐다. 일부는 여전히 닫혀 있다. 그리고 그 닫힌 서랍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서랍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떤 진실은 봉인된 채로 두는 것이 더 안전한가? 이제 우리는 궁전이 역사가 끝난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불편한 이야기다. 차우세스쿠는 사라졌지만 궁전은 남았다. 아이러니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물리적 사실이다. 36만 5천 제곱미터, 1,100개의 방, 이 건물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폭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이 건설 비용에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왔고 논의는 조용히 끝났다. 1992년 루마니아 의회는 이 건물을 자신들의 의사당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인민의 궁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의회 궁전, 펠러톨 파워러멘철로이 됐다. 명판만 바뀌었다. 대리석은 그대로였고 금박은 그대로였고 지하 비밀 통로는 그대로였다. 이것이 역설이다. 공산 독재의 권력 기념물을 민주주의의 의회가 사용하기로 했을 때 그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간을 재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간의 논리를 계승하는 것인가? 연간 유지비는 600만 유로다. 이것은 루마니아 의회가 매년 이 건물의 존재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다. 루마니아의 최저임금이 여전히 유럽연합 최하위권에 머무는 동안 이 건물의 조명을 켜두는 비용은 매일 3만 5천 유로에 가깝다. 차우세스쿠가 루마니아 국민의 굶주림으로 궁전을 지었다면 지금의 루마니아는 무엇으로 그 궁전을 유지하고 있는가? 2024년 루마니아 대선 혼란 속에서 이 궁전은 다시 뉴스 화면에 등장했다. 의회 표결, 헌법재판소 긴급회의, 외신 카메라가 포착한 건물 정면, 그 모든 장면의 배경은 차우세스쿠가 설계를 승인한 바로 그 파사드였다. 황금빛 조명 아래 서 있는 건물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보였다. 궁전의 지하에는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구역이 있다. 차우세스쿠가 처형됐을 때 공사는 80% 완성 상태였고 나머지 20%는 그대로 방치됐다. 지하 4층의 일부 복도는 지금도 콘크리트가 날 것으로 노출된 채 조명도 없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있다. 그 어두운 복도를 걷는다면 당신은 대리석 계단 끝에서 느꼈던 그 감각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 건물이 원래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 콘크리트 냄새와 습기와 어둠. 이것이 궁전의 진짜 내부다. 화려한 홀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공사 현장. 이 건물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다. 완성되지 않은 독재의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는가?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질문이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복된다. 그리고 기억은 침묵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빠르게 지워진다. 이것을 사람들이 외면하려 한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는 것은 아름다운 것 앞에서 불편해지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 능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야기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다. 이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이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쓰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질문이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권력은 건물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가? 아니면 건물이 남아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는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려 했던 순간의 이야기다. 서류들은 불 속으로 들어갔다. 수만 장이 재가 됐다. 하지만 불은 완벽하지 않았다. 불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1989년 12월 부쿠레슈티의 국가보안부 건물 지하 창고에서 담당 요원들이 서류 더미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시간이 없었다. 거리에서는 이미 총성이 들렸고 군중의 함성이 벽을 타고 내려왔다. 손이 떨렸다. 방화는 체계적이지 못했다. 나중에 루마니아 국가기록원 조사관들이 그 잿더미를 뒤졌을 때 그들은 새 묶음의 문서를 발견했다. 연기에 그을리고 가장자리가 타들어갔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 세쿠리타테가 궁전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작성한 감시 보고서였다. 이름, 날짜, 발언 기록, 누가 불평했는지, 누가 울었는지, 누가 밤에 도망치려 했는지, 이 세 묶음이 살아남았다. 나머지 수만 페이지는 재가 됐다. 생존한 문서 속에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건설 현장 13구역 담당 감독관이었던 게오르게 마린. 그는 노동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세쿠리타테 요원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손가락이 없어도 벽돌을 나른다고. 손이 없으면 등으로 나른다고.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이 발언이 칭찬으로 기록된 것인지 불만으로 기록된 것인지 문서는 그 맥락을 담은 앞 페이지가 불에 타서 사라진 탓에 알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 기록을 다루는 방식이다. 맥락을 태운다. 사실은 남기되 의미는 소각한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인민의 궁전 건설 현장에서는 최소 3,00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공식 병원 기록에 남은 것만을 집계한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사라진 사람들 추락하고 깔리고 그 자리에서 묻힌 사람들 외수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바로 저 불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생존한 새 묶음의 서류는 단지 26명의 이름을 담고 있었다. 26명. 그것이 불에서 살아남은 숫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매년 60만 명이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는 관광지가 되어 있다. 과연 기억은 보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기억은 제로 남아야 마땅한가? 이제 침묵이 깨지는 순간으로 가보자. 이온 포페스쿠는 36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인민의 궁전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당시 나이 19. 트란실바니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소집된 청년 노동자 집단 중 하나였다. 당이 농촌 지역에서 차출한 이른바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거부하면 가족이 식량 배급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그는 갔다. 19살의 나이에 부쿠레슈티로 갔다. 2025년 루마니아 공영방송 TVR의 다큐멘터리 팀이 그를 찾아갔을 때 포페스쿠는 60살이었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창밖을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말했다. 36년 만에 첫 증언이었다. 그가 말한 것은 이것이었다. 겨울에 시멘트 혼합 작업을 했다고. 온도가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에도 작업이 멈추지 않았다고. 손이 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젖은 시멘트가 피부에 닿으면 어떤 느낌인지, 처음에는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다가 20분이 지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하루는 비계에서 떨어졌을 때 누구도 그를 데리러 내려가지 않았다고. 작업 감독이 말했다. 자리를 비우는 자는 배급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동료가 아래서 소리를 질렀다. 소리가 멎었다. 그래도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다. 포페스쿠가 카메라를 향해 처음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그 이야기를 마친 직후였다. 그는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이 미르체아였다고. 지금도 가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다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36년의 침묵 끝에 그가 꺼낸 것은 이름 하나였다. 미르체아. 공식 기록에 미르체아라는 성을 특정할 수 없는 이름은 현장 사망자 목록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그 목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목록을 만들었던 서류들이
1989년 12월에 불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포페스쿠의 증언이 방영된 뒤 루마니아 의회 의사당 그 궁전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며 희생자 추모 공간을 내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검토. 그 단어를 쓴 것이 1993년이었다. 그 다음에 다시 검토가 발표된 것이 2004년이었다. 그리고 2025년에 또 한 번 검토가 발표됐다. 30년째 검토 중인 추모 공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미르체아의 이름이 새겨진 벽은 없다. 어디에도. 그렇다면 이것은 망각인가? 아니면 의도된 공백인가?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자. 직접, 몸으로. 대리석 바닥은 차갑다. 1987년 겨울, 차우세스쿠가 현장 시찰을 위해 완공된 복도를 처음 걸었을 때 그의 구두 밑창이 대리석에 닿는 소리가 텅 빈 홀 전체에 울렸다고 당시 현장 책임 건축가 페트레스쿠는 나중에 회고했다. 대리석은 루마니아산 카라라였다. 국내 최고급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 색은 크림과 회색의 중간, 손끝으로 만지면 매끈하고 냉랭했다. 그 차가움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다. 겨울에는 신발을 신어도 느껴질 정도였다고 그녀는 적었다. 바로 그 순간 같은 도시 다른 구역에서 부쿠레슈티 북부 주택가에서 한 가족이 담요를 모두 꺼내 거실 바닥에 깔고 있었다. 난방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만 들어왔다. 아이들은 외투를 입은 채 잠들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보다 창밖 기온이 더 낮았기 때문에 식료품은 창문 틈에 끼워두었다. 그것이 일상이었다. 대리석의 차가움과 담요 위의 차가움, 두 개의 차가움이 같은 겨울에 존재했다. 궁전의 총 바닥 면적은 36만 5천 제곱미터. 그중 내부 대리석 바닥만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 대리석을 채석하고 절단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데 동원된 노동자 수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2만 명에서 최고 10만 명 사이로 추산된다. 숫자 자체가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이미 무언가를 말한다. 현재 이 건물에서 일하는 루마니아 의회 의원들은 매년 600만 유로의 유지비를 예산해서 승인한다. 그중 상당 부분이 대리석 보수 작업에 쓰인다. 균열이 생기고 광택이 바래고 줄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리석은 관리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진다. 그것을 세운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낸다. 관광객들이 이 복도를 걸을 때 안내원은 대리석의 종류와 채석 지역을 설명한다. 공법을 설명한다. 넓이를 설명한다. 그 대리석을 운반한 사람들의 이름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름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 건물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재료는 남기고 사람은 지운다. 차우세스쿠는 1989년 12월 25일 처형됐다. 크리스마스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곳은 이 대리석 바닥이 아니었다. 군사재판소가 열린 막사의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재판은 55분이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곧바로 집행됐다. 그는 외투를 입은 채 죽었다. 루마니아 겨울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을 것이다. 처음 시작은 이랬다. 스코르니체 슈티의 구두방 아들. 가난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소년. 그 소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을 지었다. 세상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은 그를 봤다.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는 군중의 환호 속에 권저에 올랐고 군중의 고함 속에 권저에서 끌려 내려왔다. 시작도 군중, 끝도 군중이었다. 차이는 하나였다. 처음의 군중은 그에게 권력을 주었고 마지막의 군중은 그에게서 목숨을 가져갔다.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인 군중이었다. 스코르니체 슈티 마을의 그 소년이 가장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처형 장면을 담은 영상은 그날 저녁 루마니아 국영방송에서 방영됐다.
수백만 명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봤다. 외투를 입고 담요를 두르고 난방 없는 방에서 손을 비벼가며 인민의 궁전은 지금도 서 있다. 부쿠레슈티의 하늘 아래 36만 5천 제곱미터의 대리석과 황금 위에 1,200만 개의 루마니아산 벽돌로 지어진 그 건물은 차우세스쿠가 죽은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매년 예산이 배정되고 매년 균열이 보수되고 매년 수십만 명이 입장권을 사서 들어간다. 안내원은 천장의 상들리에가 순금 37kg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방문객들은 고개를 들어 그것을 올려다본다. 빛이 반짝인다. 아름답다. 하지만 그 건물을 지은 이유는 죽었다.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한 사람도 죽었다. 그것을 짓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도 죽었다. 기록이 불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건물은 남았고 목적은 사라졌다. 권위는 증발했고 콘크리트는 남았다. 이것은 폐허가 아니다. 폐허는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은 채 텅 비어버린 것이다. 차이는 그 미세한 거리 안에 있다. 돌은 있고 의미는 없는 그 거리. 그것은 거울이다. 권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권력이 얼마나 빠르게 공동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답하지 않는 질문이 있다. 차우세스쿠는 이 궁전을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지었다. 그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궁전이 지금 루마니아 민주주의의 심장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독재자의 건물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아니면 독재의 유산이 민주주의의 몸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인가? 역사는 이 질문에 침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포페스쿠는 36년 만에 이름 하나를 꺼냈다. 미르체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내어 말했다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건물 안에 미르체아의 이름이 새겨진 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인가? 아니면 그 건물 자체를 존재하게 두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이름을 지우는 행위인가?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다. 하지만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쪽을 선택한 것이다. 댓글에 써달라. 나는 모든 댓글을 읽는다.